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일본의 귀신 출몰 장소에 있던 여자의 발자국. 홋카이도의 삿포로에는 신명장소로 유명한 폭포가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한밤중마다 차가 몇 대씩 와서 젊은이들이 깍깍대는 소리가 끝도 없이 울려 퍼질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20살 무렵 나는 남아도는 시간에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리라는 걸 알면서도 남자 넷이서 날가 빠진 차에 올라타고 그 폭포로 향했지요.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면서 눈이 내릴락 말락하는 시기였습니다. 아직 눈이 쌓여 있을 때는 아니라서 도로는 말끔했습니다. 하지만 폭포에 가까워짐에 따라 바닥에 쌓여 있는 눈이 점점 늘어갔고 폭포에 도착할 무렵쯤 되니 바퀴 자국이 남은 게 보일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 시간은 밤 12시를 지났습니다. 한여름을 넘긴 탓인지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는 다른 차도 없었고 쌓여 있는 눈은 하얀 도화지처럼 자국 하나 없이 펼쳐져 있었지요. 주차장을 지나서 그대로 심령장소였던 폭포까지 내려갑니다. 쌓인 눈과 바람 속에 울부짖는 고목들 때문에 분위기만은 확실히 음산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다면 당연하달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뭔가 싶어 투덜거리며 주변을 돌아봅니다. 주차장에서 조금 위쪽에 있는 산책길의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여기 이상한 거 있는데 다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발자국은 하나뿐이었고 크기로 보아 여자의 발자국인 듯 했습니다. 게다가 하이힐 같은 신발이었는지 점 하나와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자국입니다. 그 발자국이 산 위로 올라가는 쪽으로만 이어져 있습니다. 즉 올라간 흔적은 있지만 다시 내려왔던 흔적은 없다는 것이었죠. 이거 언제 찍힌 발자국일까? 그것 또한 의문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소복소복 내리던 눈도 어느새인가 그친 후였습니다. 만약 낮에 찍힌 발자국이었다면 그 위에는 새로 내린 눈이 더 쌓여 있을 터인데 하지만 발자국은 방금 지나간 것처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산책길로 이어지는 사이 우리 차가 남긴 흔적 때문에 그 발자국의 정확한 출발점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올라갈 것 같지 않은 겨울 산속 산책길로 이어진 발자국. 안쪽으로 단 한 사람의 발자국만 이어졌습니다. 따라가 보자. 할 일 없는 남자가 넷이나 모여 있으면 그런 결론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귀신보다는 차라리 곰이 더 무서울 거라는 농담을 던져가며 눈에 묻힌 강변 산책길을 따라서 발자국을 쫓아 걸었습니다. 5분, 10분, 15분 계속 걸어갔고 갑작스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발자국은 멎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새로 내린 눈만 깨끗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발자국을 찍은 이가 멈춰선 것처럼 깊이 파여 있는 것도 아니었지요. 거기까지 온 것처럼 평범히 걸어가다가 다음 걸음을 내디디려던 순간 어딘가 공중에서 끌려가기라도 한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모양새로 발자국은 끊겨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때까지 이어져 온 발자국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을 뿐. 우리는 잔뜩 졸아서 주변을 내시서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밤중의 산속에 경사면의 옆을 따라서 흐르는 강물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어느새 눈은 조금씩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돌아가자고 누군가 말을 합니다. 주차장으로 돌아온 우리는 도대체 뭐였을까? 라며 입을 모아 얘기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는 이런저런 심령장소에 돌아다녔지만 이번 일 말고는 이상한 일을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습니다. 논리적인 이유를 갖다 붙이면 어떻게든 해석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굳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대신에 기이한 젊은 날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지요. 여자가 하이힐을 신고서 수십 분간 산 위로 걸어서 올라갔다가 갑자기 증발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드네요. 사라진 하이힐의 여자는 어떤 일로 산에 올라갔던 것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 80년대의 한국의 미스테리 살인사건. 첫 번째는 80년대에 대종목욕탕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80년대에 우리나라에는 대종목욕탕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집에 샤워 시설이 많이 없었던 터라 이 시기에 대중목욕탕은 지금의 주유소만큼이나 큰 사업거리였지요.
주말이 되면 가족 단위의 인파가 물밀듯이 밀려와서 목욕탕은 언제나 인산인해였습니다. 보통 이 시기에 목욕탕은 아침 6시에 문을 열고 저녁 8시까지 영업을 하는 게 통상적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반을 넘어서고 있었고 장충동에 위치한 대중목욕탕의 사장이었던 K씨는 손님들도 전부 나갔기에 문 닫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손님도 별로 없던 터였기에 평상시보다 일찍 문을 닫으려는 순간 손님 한 명이 목욕탕 입구로 걸어왔습니다. 장마 때문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던 시기여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여인이 K씨의 눈앞에 이르렀을 때 K씨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모습이 너무 독특했기 때문인데 빨간 우산에 빨간 코트 형태의 우의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떨고 있었고 감기 몸살에 걸린 사람처럼 몸도 떨고 있었지요. 비도 많이 오고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요 라고 K씨는 말했지만 그 여자는 말합니다. 죄송한데 잠시 샤워 좀 하고 나올게요. 뜨거운 물에 잠깐만 몸을 담그고 싶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목욕탕 사장 K씨는 떨고 있는 여자가 안쓰러워 여자의 부탁을 수락했습니다. 그럼 얼른 탕에 몸만 담그고 나오세요. 곧 문을 닫을 거니까 얼른 씻고 나오세요. 고맙다는 말을 던진 이 여자는 바로 탕 속에 들어갔고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8시가 넘자 K씨는 약간의 조바심을 냈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미덕을 갖고 문 닫을 준비를 합니다. 청소와 때밀이를 하는 종업원은 일찍 퇴근한 상황이라 사장이 직접 청소를 해야 할 상황이었지요. 8시 반이 돼도 여자가 나올 기미가 안 보이자 결국 K씨는 여탕 입구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님, 1시간이 다 돼가요. 이제 마무리하시고 나오세요. 저도 청소하고 문 닫고 집에 가야지요. 몇 번의 노크와 말에도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K씨의 손에는 땀이 서서히 났고 문을 열지 말지 고민을 하며 다시 큰 소리로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힘에 손을 주어 노크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게 했지만 아무런 인기척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결국 K씨는 문을 열고 목욕탕 안을 들여다봅니다. K씨는 꿈을 꾼 듯한 느낌이었다고 훗날 회상했습니다. 탕 속은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져 있었고 여인은 두 눈을 부릅뜬 채로 K씨를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는 사장의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경찰 신고로 이 사건은 수사에 들어갔지만 끝내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목욕탕에는 사장과 이 여자뿐이었고 여자의 사인은 사시미 같은 날카로운 도구로 난도질을 당한 상태였지요. 살해 도구는 찾지 못했고 자살인지 타살인지도 밝히지도 못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목욕탕의 사장이었던 K씨는 아무런 살해 동기가 없었습니다. 10년 넘게 이곳에서 목욕탕을 운영했고 가족과 단란하게 사는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밀폐된 공간이었던 목욕탕에서 이 여자는 무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결국에 K씨는 목욕탕을 정리하고 지방으로 이사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는 치악산 토막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1980년 시국이 어수선할 때 우리나라의 명산 중의 하나인 치악산에서 이상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40대 한 남성이 등산을 하던 것으로 추정된 모습으로 토막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토막 살인이라는 것이 거의 드문 일이고 너무 시체가 잔혹해서 언론에 공개되지 못한 채로 비밀리에 수사가 시작됩니다. 국과수의 시체가 옮겨지고 살해 도구를 찾는데 혈안이 됐지만 결국은 적당한 도구조차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토막 난면이 너무나 부드러웠기 때문입니다. SF 영화에서 나오는 레이저 빔 같은 것으로 아주 부드럽게 절단된 것처럼 토막된 면의 정교함과 부드러움은 그 당시 국과수에서는 예측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시체가 발견된 이후에 일주일에 한 번꼴로 치악산 근처에서 똑같이 토막이 나 있는 시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결국 한 달 동안 19의 시체가 발견됐고 이 시체들 모두 한치의 오차도 없이 18토막을 부위별로 정확하게 나눈 것입니다. 노련한 국과수 위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토막을 낼 수 있단 말인가? 사실은 누가 이런 미친 짓을 했느냐보다 무엇으로 절단했느냐가 더 화제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단면을 보일 도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의사를 저주했던 원원. 할아버지는 젊을 적에 깊은 산속의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평판이 좋지 못한 의사가 한 명 있었지요. 할아버지가 알고 지내던 사람이 맹장염에 걸리자 어쩔 수 없이 그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치를 잘못한 탓인지 복막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시내 병원으로 옮겨서 장사척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한겨울인데다 눈이 엄청나게 오는 지역이라 버스는 이미 끊겼지만 운 좋게도 마을에는 육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자 트럭에 환자를 태워서 시내까지 데려다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진통제를 맞고 담요를 온몸에 감싼 채로 트럭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통증 때문에 뒹굴어대는 사이 담요는 다 풀려버렸지요. 그의 입에서는 계속 의사를 원망하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의사가 제대로 처치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고 잔뜩 앙심을 품은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날뛰는 그를 의무병이 상태를 살폈지만 결국 환자는 저녁 무렵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의무병이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완전히 죽은 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병원까지 데려갈 필요도 없다는 판단하에 그의 사체를 어느 민가에 내려놓게 됩니다. 마을에서 사람을 보내서 사체를 인수해 가라는 것이었죠. 그 집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담요로 사체를 감싸서 널빤지에 올리고 마구간에 사체를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집 주인이 사체의 양을 올리려는데 담요만 남아있고 사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체는 수술을 했던 의사의 집 앞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환자는 꽁꽁 얼어붙은 채로 두 눈을 치켜뜨고 의사네 집의 현관 앞에 눈투성이가 되어 우뚝 서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고 그 광경을 본 의사는 혼비백산해서 그대로 자빠져 허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게 원인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사는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몇 번이고 그 의무병이 죽음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폭설이 내리는 밤부터 아침까지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도착할 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후부터 그 마을은 의사 한 명 없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 진료소에는 새롭게 의사가 들어와도 모두 1년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둬 버린다는 것입니다.